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인연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특별하다거나 혹은 특이하다거나 저에게는 조금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동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할 수도 있는, 아니, 말 그대로 독특하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네요. 저에게는 딱 하나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는 우리 집안에 있어 한때는 손끝에 걸린 가시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짠하면서도 귀여운 존재가 되었네요. 그 특이하고도 독특한 동서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서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의 시댁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희 시댁은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남편이 장남으로 있고 그 밑으로 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시댁은 제가 정말로 큰 복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시동생도 성격이 점잖고 속이 깊은 스타일이라서 정말 편하고 스스럼 없이 지낼 수가 있었죠. 우리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같은 사원으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 깔끔하고 말끔한 스타일이었기에 인기도 꽤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외모가 멋진 사람이라 저도 그냥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업무 하나를 둘이서 같이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저보다 회사 선배였던 남편의 리드로 저희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연애는 딱 1년 반 정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기도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면서 결혼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거의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에도 일찍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라든지 결혼 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는 시댁과는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시댁에서도 절 예뻐해 주셨고 저도 시댁 부모님들의 인품이 너무나도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잘 따랐죠.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우 따뜻하시면서도 엄격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도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되어가는 시아버지에게 쩔쩔맬 정도였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지내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였죠. 저희 시아버지는 저한테는 엄한 모습보다는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에 엄하다는 게 별로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아닌 본인 아들들에게는 가끔씩 단호한 모습들이 나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 엄한 시아버지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보다 추측만 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 역시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도 매번 시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늘 손수 빨래도 하고 오시고 센터 청소도 도맡아서 거의 하고 오실 만큼 열심히신 분이었죠. 그렇기에 이 두 형제들도 그 부모 아래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을 그렇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댁이 정말 좋았는데요. 근데 시댁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저보다도 동서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전 처음에 시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여서 같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동서를 예뻐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동서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하고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동서를 많이 좋아하고 동서도 저를 많이 따랐는데요. 저희 둘은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냈었어요. 특히나 저희 부부랑 시동생네 부부끼리 만나면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마음과 돈을 모아서 시댁 부모님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도 가고 자주 다 같이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는 등 정말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가 동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동서는 시간을 더 내서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껌딱지처럼 따라서 다니곤 했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서가 예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갑작스런 동서가 암 진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죠. 동서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부터 활기차고 생기 있었던 동서의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동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암투병을 하면서 동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는지 이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저 죽는 걸까요? 왜 제가 죽어야 하는 걸까요? 나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 아직 할 것도 많은 나이인데, 남들은 다 늙어서 죽고, 다 인생 이것저것 겪으면서 살아보고 죽는데, 왜 전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요? 왜요? 동서, 아직 치료 끝난 거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 희망을 놓지 말고 더 치료 잘 받아보자. 동서 일어날 수 있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왜 자꾸 죽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동서. 동서는 무조건 살아. 믿기지가 않아요. 자꾸만 제가 아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형님. 저 정말 죽고 싶지 않은데, 저 진짜로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형님. 동서는 이렇게 제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발 이 천사 같은 동서가 살아나길 저도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항암 부작용을 겪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이 생을 일찍 마감하고 말았어요. 우리 시댁 모두가 동서를 보내면서 많이 슬퍼했지만 시동생은 거의 혼절할 정도로 슬퍼했고 시아버지 역시도 친딸처럼 생각하던 아이였기에 매우 가슴 아파하셨죠. 며느리의 죽음에 그동안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시아버지도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렇게 동서 보내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나 벌써부터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나한테 피우는 그 애교가 자꾸만 아른거려. 아까워서 어째. 우리 예쁜 아가를 어떻게 보내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한 번 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살아생전 시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었어요. 어머님은 진짜 짱이에요. 어쩜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집안일도 하시고 자식들도 키우시고 아버님도 내조하시고 봉사활동까지 그렇게 꾸준히 하셨어요. 진짜 정말로 어머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저도 꼭 어머님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늙으면 우리 남편이랑 맨날 봉사활동 다니면서 착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예쁜 말들로 늘 시부모님의 기쁨이 되었던 아이였기에 동서를 잃은 슬픔은 저희 모두에게 큰 시련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동서를 보내고 나서 시부모님은 한동안 많이 허전해 하셨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시동생은 결혼하고 6년의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고 아이가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가 죽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아예 시댁으로 불러들여 같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동생은 원래 살이 90kg 가까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갑자기 살이 20kg이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만큼 식음을 전폐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밖에도 안 나가고 술로만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어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는 처음엔 그 아픔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다가 나중엔 안 되겠는지 호통을 치시더군요. 야, 이놈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네 마누라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면서 사는 모습 보이면 헉이나 잘하고 있다고 하겠다. 네가 이제 뭘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퍼마시고 폐인처럼 살 건데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인생 새롭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한번 주위를 둘러봐. 네 엄마 얼굴 좀 봐봐라. 내 얼굴 봐. 네 형이랑 네 형수도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우리도 막내 며느리 많이 그리워. 우리도 아직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시아버지 호통에 시동생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땅에 거의 엎드리듯 주저앉아선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네 맘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시 힘내자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시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그 품이 많이 위로가 되었는지 시동생이 정말 그 품 안에서 아기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들의 가슴도 같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만큼 동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시동생이 힘을 많이 얻어 그 후로부터는 다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죠. 그렇게 3년, 5년, 7년이 흐르면서 동서를 잘 떠나보냈어요. 그 사이에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가 생겼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시부모님도 점점 다시 행복을 찾아가신 듯 했었고요. 시동생은 한 번에 동설 있는 건 좀 힘들었는지 중간중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휴가철이 되면 길게 휴가를 내고선 혼자서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서와 같이 다녔던 여행지도 가보고 그동안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던 곳도 둘러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추억을 회상하고 또 떠나보내면서 그리움을 해소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나중엔 시동생이 웃으면서 동서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씩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아 소개팅도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죠. 처음에는 소개팅도 다 거부하는 걸 저와 남편이 엄청나게 설득을 했었어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재수씨만 끌어안고 살 거야? 그런다고 이미 떠난 사람이 돌아오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네 인생만 고달파지는 거야. 어쨌든 아버지 말씀대로 살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개팅도 들어오면 받고 해. 아니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없어 보이게 살 거야? 그럼 너도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지금 아버지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거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고 속으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엄마는 나한테 너 누구 만나는 것 같진 않냐고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하셨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누구라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보기라도 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서방님. 이젠 동서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됐어요. 여기에서 3년만 더 있음 거의 10년째 혼자 독수공방으로 사시는 건데 여기에서 더 시간 지나면 그때는 다른 사람 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도 좀 하세요. 꼭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라도 좀 여시라는 거예요. 저희 둘의 설득에 처음엔 괜찮다고 말을 하던 시동생도 나중엔 점점 생각이 바뀌었는지 소개팅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여성이 있으면 데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거의 시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커 보였습니다. 시동생은 사랑꾼이기도 했지만 효자이기도 했기에 자신을 걱정하는 시부모님의 근심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라도 만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듯 했어요. 그게 동서가 죽고 나서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동안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진 않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 여자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생김새는 그래도 차마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 특징이 이 사람도 재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시동생과는 다르게 사별이 아닌 이혼을 한 거였죠. 근데 이 사람도 애가 없다 보니까 둘은 더더욱 편하게 재혼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도 동서를 보내고 많이 힘들어하던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누군가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동생보다 연상이었는데 저보다도 한 살이 더 많아서 제가 막 편하게 동서 거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 동서도 절 형님으로 부르기 많이 껄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족보가 이러니 우린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저야 적응하면 되는 거였지만 저보다도 한 살 많은 동서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한지 저를 잘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더니 나중엔 저한테 형님이라고 곧잘 부르곤 했죠. 근데 동서는 겪으면 겪을수록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참하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는 더 괜찮아 보인다고 느꼈었는데 알면 알수록 동서는 인상이 좀 딱딱하고 또 실제 성격 자체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의가 많이 없었어요. 뭔가 예의가 있는 듯 하면서도 예의가 없었죠.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동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동서는 우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시댁에는 자주 찾아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한 번씩 오면 꼭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늘 음식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와 첫 번째 함께했던 동서는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리면서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곤 했었는데 이 동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황당한 소리를 내놓더라고요. 어머님, 뭐하러 힘드시게 이 음식들을 다 만들고 계세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집에서 먹으면 맛도 안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그냥 천천히 아버님이랑 집에서 드시고 제가 밖에서 사올까요? 요즘 랍스타도 배달이 되는 시대예요. 이런 조잡한 것들 다 그냥 넣어놓고 제가 회랑 랍스타 좀 시킬게요. 어떠세요? 아니 뭐야? 넌 지금 내가 만드는 이 명절 음식들이 다 조잡하다 이거냐? 어?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어? 명절엔 명절 음식 해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서 밖에서 사와 사오길. 요즘 것들은 돈 낭비도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 한다더니만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아,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저는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집에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 먹는 건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전 이런 것도 거의 안 해봐서 좀 힘들어요. 오히려 사 먹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효율성도 높고요. 동선인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데도 꿋꿋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반응에 시어머니가 점점 더 화가 나시는 듯해 저는 제가 중재를 해야겠다 싶었죠. 동서, 그래도 명절엔 항상 어머님이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고 우린 옆에서 거들어드리고 했었어.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밖에서 사 먹는 건 어른들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회날 랍스타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밖에서 외식 시켜드리고 오늘은 명절 음식 맛있게 만들어 먹자. 어머님 화나셨잖아.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전 그냥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화나셨다면 죄송해요. 됐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밖에서 사 먹는 버릇 들이는 거 안 좋은 거야. 너네 부부끼리 있을 땐 바빠서 사 먹는 게 편할지 몰라도 여기선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런 소리 말어. 네, 어머님. 그렇게 명절 에피소드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동서의 물질 공세는 계속되었어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동서는 용돈은 턱턱 보내드리고 생신이나 이럴 때는 선물도 비싼 명품들로 사다 드리곤 했었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걸 달가워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항상 뭘 잘해도 돈으로 잘했기 때문에 찝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버님, 이거 요즘 엄청 잘 나가는 옷이에요. 중년들 사이에선 이 옷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비싸서 잘 살 수가 없는데 아버님 며느리가 능력자라 한번 구해봤어요. 어서 입어보세요. 아버님은 옷태가 남다르신 분이라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고맙다. 아,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머나, 아버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아버님, 저 의사예요, 의사.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 뒀다가 뭐 하시게요? 저 페이닥터 연봉이 얼마나 센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동서의 이런 행동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걸 거부할 수도 없어서 매번 찝찝하게 받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신은 제가 고급 리조트 숙박권 예약해드렸어요. 어머님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분들이 있으시죠?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신나게 좀 놀고 오세요. 이참에 아버님이랑 오랫동안 붙어서 지내셨으니까 며칠은 좀 떨어져서 지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비싼 거니까 꼭 가셔서 자랑하세요, 자랑. 나 능력 있는 며느리가 이런 것도 해준다 하고요. 아시겠죠? 아이 참, 난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니니? 나 정말 괜찮은데. 네, 진짜 비싼 곳이에요. 제가 정말 고심해서 골랐다니까요. 저번에는 어머님께 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부 못 하시겠다 싶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니까 제 성의 받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거절을 하고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리조리 다 피해서 결국엔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지치셨는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에휴, 애미야. 아니 새아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랑 같이 오순도순 대화도 좀 하고 그냥 가끔씩 술이나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돈으로 자꾸 부담을 주니까 나나 니네 시아버지나 아주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너처럼 난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안 그래도 그래 보이셨어요. 그래도 어머니 본인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봐요. 그래도 사람이 악의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저나 어머님이랑은 좀 다른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동서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된통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동서가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TV를 보는데 거기에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있던 프로그램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화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동서가 한 말이 저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아휴, 저 사람들은 인생을 저렇게 살고 싶을까? 나 같으면 아픈 애 있으면 안 키울 것 같은데 자기도 저렇게 쩔쩔매면서 살면서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는지 원? 그냥 애가 아프면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돈이나 제대로 버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아버님 있잖아요. 저거 사람들 괜히 동정 이끌어내서 사람들이 후원하게끔 만들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그냥 한탕 노리고 자기 인생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거 왜 보세요? 아우, 보는 내가 다 답답하네. 그냥 저러고 사니까 계속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능력도 없어. 그렇다고 제대로 뭘 해결하면서 살아볼 생각도 없어. 아유, 애만 저렇게 끼고 살면 뭐가 나아진대요? 저는 그냥 저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나 같으면 절대 저러고 안 살 것 같아. 당시 저희가 보고 있던 방송 내용은 소아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몸이 불편한 엄마가 병원에서 돌보면서 애 엄마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동서가 저렇게 말을 해버린 거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희는 어쩜 저렇게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나 아버님이 자주 즐겨보시며 가끔 후원도 하시는 방송이었기에 더더욱 저희는 속으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는 완전히 호통을 치면서 혼내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야, 둘째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안 좋게 봐?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너는 돈이면 다인 줄 알지? 저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저 엄마 입장을 생각해 봤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애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저렇게라도 살면서 애 책임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살다 너같이 이기적이고 생각도 해바라진 앤 처음 본다. 에휴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야 대체. 시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호통을 치시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동서는 여기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은 왜 괜히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하여튼 아버님도 너무 감정이입이 심하시다니까. 저렇게 마음이 약하셔서는.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 한 것도 하나도 없구만. 진짜 아버님은 누구 편이신 거야? 그냥 TV에서나 처음 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저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서운하네요. 동서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를 향해 군시렁거렸어요. 저희는 그 모습까지도 놀라워서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모두 다 들은 시아버지는 다시 돌아 나와서는 더 화를 내길 시작하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너 부모라는 게 뭐냐?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부모 아니야? 네가 지금 한 말들이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 그래서 그것 좀 혼내기로써니 지금 그렇게 꿍시렁대는 거야? 아니, 아버님이 제 아빠는 아니잖아요.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뭐야? 아유, 그래. 미안하게 됐구나.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너한테 부모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고가웠겠니? 됐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도 안 와도 된다. 억지로 자식 노릇하겠다고 왔을 텐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신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나 남편은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차마 시동생도 있는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속상하고 화나고 눈치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기에 저희가 나서서 동서를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화가 난 시동생이 실제로 동서한테 화를 내면서 그대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시부모님을 달래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부모님과 동서의 사이가 아주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동서는 오지도 않았어요. 시댁 행사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저 시동생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야, 네 각신 이번에도 안 왔니? 네,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아유, 지금 화내할 사람이 누군데 아직까지 그렇게 삐져선 이렇게 안 오는 거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시부모님과 동서의 사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그 사이에서 좌불안석으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그렇게 냉랭한 상태를 쭉 유지하던 중에 저희 시댁의 또 다른 불행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지병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이때 동서는 그래도 병원에 계시는 시아버진 뵈러 한 번씩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마음이 좀 풀어지고 시아버지와도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동서와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 말이에요? 동서는 또 한 번 장례식장에서 큰 사고를 하나 치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데다가 교장까지 맡으셨기에 인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거의 3일장 내내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서 장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움직이면서 일손이 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동서의 행동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세상에나 이 며느리란 사람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첫째 날엔 그래도 좀 슬픈 기색을 보이더니 둘째 날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툭 하면 장례식장으로 나가서 깔깔거리면서 통화나 해대고 그것도 아니면 틈나는 대로 골방으로 들어가 자기 일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지금 바쁜 거 몰라?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거들어서 일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손 되긴커녕 그렇게 잠이나 자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시간만 때우다 들어오고. 대체 왜 그래? 얼른 일 좀 해. 지금도 봐. 얼마나 바빠. 아, 형님, 왜 또 시비해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하긴 뭐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빨리 상이라도 좀 차리자. 얼른. 네? 아니, 제가 왜요?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있는데 왜 저희가 일을 해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다 맞이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아니, 뭘 알아야 인사를 하죠. 나랑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를 쓰는 이유가 뭔데요? 그런 거 다 시키려고 아줌마들 쓰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 솔직히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제 시간이 얼마나 비싼 시간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에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고 수술 하나라도 더 하면 저 돈 왕창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음식이나 나르라고요? 그렇게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돈 지불할게요.
그 돈으로 도우미를 불러서 쓰면 되잖아요. 뭐? 말 다 했어, 동서? 또 돈으로 해결하게? 또 돈 얘기하네. 그 잘난 돈. 그래, 동서 직업 잘났고 그 직업으로 돈 잘 버는 거 알아. 근데 여기에서도 그 돈 자랑질을 하고 싶니? 아버님도 살아생전에 그래서 동서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야. 그렇게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해서. 전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근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정말 황당한 말들을 또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고가와도 족보 꼬이는 게 싫어서 그냥 참고 봐줬는데 넌 나보다 한 살 어리지? 어디다 대고 자꾸 명령질이야. 내가 꼬박꼬박 너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우스워? 어?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동서는 급기야 저한테 소리를 크게 질렀고 그때 동서의 한마디에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만큼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창피했는데 거기에서 나선 것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쪽으로 오시더니 동서를 질질 끌고 나가셨어요. 저도 얼른 그 길을 따라 나섰죠. 이야,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이렇게 사람한테 실망을 주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도저히 넌 안 되겠다.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면 가라. 차라리 너 있고 싶은 곳으로 가. 시어머니는 한껏 힘이 없는 목소리로 동서를 나무라면서 장례식장에서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때 시동생도 그 뒤를 따라왔는데 그때부터는 시동생이 나서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놈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정말 이래야겠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엄마, 그냥 들어가세요. 이 사람은 저한테 맡기고 들어가세요. 형수님, 엄마 좀 모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 사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동생은 저와 어머니를 장례식장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들어가시다 말고 시동생이 어쩌나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표정이 비장한 게 사고 하나 칠 것 같다면서 걱정되는 말투시길래 저는 어머님을 혼자 보내고 뒤에서 몰래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동생의 처사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시동생이 정말 중대한 말을 하면서 동서에게 막 화를 냈거든요. 야, 너 꺼져. 그냥 아예 내 인생에서도 꺼지고 우리 가족한테서도 영영 꺼져버려. 그냥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너 장례식만 끝나면 이혼할 각오해. 너 같은 여자 나 더는 필요 없어. 시동생이 이혼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동서가 정신이 번쩍 차려졌는지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더군요. 내가 왜 가? 아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나 못 가. 나 이혼 안 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잖아. 시동생은 동서에게 세게 말을 했고 둘은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했어요. 결국 시동생은 동서를 택시 태워 보냈고 장례식장 사건은 일단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이후에 이혼한다던 말은 진짜였는지 시동생이 둘이 같이 와서는 이혼을 하겠다고 시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이혼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빨리 이 사람을 끊어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사람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으실 거예요. 시동생이 덤덤하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동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싫어. 내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한 번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두 번이나 이혼을 해야 해? 나 더 이상 이혼녀 꼬리표 달고 싶지 않아. 어머님, 저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둘은 결국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동서는 이혼을 못하겠다며 시동생 좀 설득해달라고 저희 부부에게도 찾아오고 시어머니에게도 찾아가고 그랬었네요.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하셨나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모든 가족을 다 부르셨고 동서를 가운데 앉혀서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너 정말로 이혼 안 하고 싶어? 왜 그렇게 이혼이 하기 싫은 거냐? 아니, 실은 아직 남편 사랑해요. 그리고 저 장례식장에서 제 행동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격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이랑 이혼 좀 알려주세요. 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형님한테도 다시 잘할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다. 무작정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어? 나나 네 남편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네, 알아요, 어머니. 근데 저 정말로 안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정말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정말로 마지막으로 기회 주면 그 기회 잡을 수 있겠어?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저 진짜로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단 말이지? 알았다. 그럼 너 각서 하나 써야겠다. 각서 쓰고 그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네 이혼 막아줄게. 둘째, 너도 네 와이프가 정신 차리고 내가 쓴 각서대로만 잘 살면 다시 살 의향이 있어? 네, 이 사람만 변한다면 저야 살 생각 있죠. 제가 이혼하려는 건 다 우리 가족 때문이라니까요. 그래, 좋다. 그럼 어디 한번 각서 써보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몇 가지를 제시하며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돈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무슨 일이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버릇을 고친다. 셋째,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고 하지 않는다. 넷째, 매주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봉사활동에 따라 나간다. 단, 3달 동안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내민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대로 진행을 시키셨고 동서는 그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다 동서가 한두 번 가곤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3달을 꽉꽉 채워서 봉사활동을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너무 열심히 하기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달을 다 채운 다음에 시어머니가 동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자, 봉사활동 해보니까 어떠니?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 소중한지 좀 깨달았어? 네, 어머니. 저 실은 그동안은 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로 마음이랑 다르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이 많이 짧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넌 좋은 부모 밑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지만 처음부터 그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 환경이 안 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넌 지금 그 삶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네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시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사셨고 본인 자식들이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셨어. 네, 어머님.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데요, 저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거엔 이유가 있었어요. 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돈으로 사람들 깔보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전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이었는데 돈으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툭하면 손찌검하고 툭하면 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돈에 더 연연해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요.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말동무도 해줘서 고맙다고. 전 돈으로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동서의 몰랐던 아픔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죠. 그리고 그 아픔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동서가 돈에 연연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어머니는 동서를 꼭 껴안아 주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건 시동생도 모르는 이야기였기에 그 자리에 있는 남은 가족들 모두가 다 놀랐었죠. 그랬었구나. 네가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 우리가 네 위로가 되어주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가 정말 더 잘해줄게. 나중에 더 들어보니 동서는 그전 시댁에서 시달리면서 전 남편의 외도까지 겪게 되었고 시댁살이가 너무 심해서 임신을 했다가 잘못된 경험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동서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다시 동서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동서도 그 이후로 모든 걸 다 허심탄회하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후에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희와도 잘 지내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던 것처럼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영화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매주 봉사활동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개과천선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도 한 번씩 통 크게 돈을 쓰긴 하는데 그건 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가치 있게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 다 뿌듯해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나서서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아 참 뿌듯하더군요. 또 동서도 저희에게 그 일 이후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까진 힘들지만 한 번 움직이고 나서 그게 힘을 발휘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변에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무엇보다도 가족과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